왜 조선 사람들은 군인이 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도 군대에 다녀오셨죠? 아들이나 손자가 군대에 있는 분도 많으시겠죠? 요즘은 군대가 의무이긴 하지만 그래도 2년 정도면 끝나고 월급도 받고 제대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전쟁도 없고요. 군대 생활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견딜만 하죠. 그런데 조선시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전 국민 군역 국가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16세가 넘은 양인 남자라면 누구나 군역의 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태어나서 일정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군적의 이름이 올랐어요. 이게 60세까지 계속됐습니다. 당시 백성들에게 군역은 단순히 나라를 지키는 의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생계의 문제였어요. 군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집안 전체가 곤란해지고 심하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군역을 잘 수행하면 면세 혜택을 받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를 받을 수도 있었죠. 그러니 군역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서 한 집안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였던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한 집안이 있어요. 그 집 장남이 올해 20살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허리가 굽기 시작했고 동생들은 아직 10살도 안 됐습니다. 어머니는 밭일로 손이 거칠어졌고 집은 가난하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웃으며 살아갑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가을에는 추수를 합니다. 어렵지만 평범한 일상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관아에서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너는 이번 달부터 군역에 나서라. 이 청년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훈련도 힘들고 전쟁이 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군역을 피하려고 도망치면 어떻게 될까요? 대역죄로 처벌받습니다. 본인만 처벌받는 게 아니에요. 가족까지 연루될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대신 끌려가거나 심하면 집안의 재산이 몰수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삼족이 연좌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군역을 피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군역이 그나마 체계적으로 운영됐습니다. 나라에서 군인들에게 토지를 주거나 일정한 급료를 지급했어요. 태조 이성계는 개국 공신들과 군인들에게 과전을 나눠줬고 이 땅에서 나오는 수확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세종시대까지만 해도 이 시스템이 비교적 잘 작동했어요. 군인들은 토지가 있으니 평소에는 농사를 짓고 전쟁이 나거나 훈련 기간에만 소집됐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도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먼저 인구가 늘어나면서 나눠줄 토지가 부족해졌습니다. 또 권력 있는 양반들이 군인들의 토지를 빼앗는 경우도 많았어요. 군인들은 힘없는 백성이었으니까 항의할 수도 없었죠. 특히 임진왜란 같은 큰 전쟁을 겪으면서 나라의 재정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 동안 이어진 전쟁에서 전국토가 황폐화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농토는 불타고 마을은 사라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복구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죠. 그 뒤로 나라는 군인들에게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못하게 됐습니다. 토지도 못 주고 급료도 제때 못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계속 군역을 져야 했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불안 요소 중 하나였어요. 언제 소집될지, 전쟁이 나면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가족은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이 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군인이 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군인이 되면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묵과 시험을 통해 무관이 되면 평민도 양반 대접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더 높은 지위에 오를 수도 있었고 노비였던 사람도 군공을 세워서 양인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밑에서 싸웠던 수많은 수군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 중에는 평민도 있었고 노비도 있었고 심지어 죄를 지어 유배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고 그 대가로 신분 상승을 얻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 거죠. 그러니까 조선 백성들에게 군역은 양면의 칼이었던 겁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고 피하고 싶은 짐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평민이나 천민 출신에게는 신분 상승의 거의 유일한 통로였어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조선의 군인은 모두 똑같았을까요? 아니면 계급이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을까요? 군역의 내용도 모두 같았을까요? 아니면 사람에 따라 달랐을까요? 똑같이 군인이라고 불렸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군대는 단순하지 않았어요. 계급도 복잡하고 소속도 다양하고 하는 일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어떤 군인은 왕을 가까이서 모시고 어떤 군인은 변방에서 추위에 떨며 국경을 지켰어요. 어떤 군인은 한 달에 쌀 몇 석을 받았지만 어떤 군인은 몇 달씩 급료를 못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군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직돼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조선 군대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숨어 있거든요. 조선의 군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시스템으로 운영됐습니다. 흔히 우리가 군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여러 종류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신분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대우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같은 군인이라도 어디에 배치되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죠.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앙군과 지방군이에요. 중앙군은 한양을 지키는 군대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수도방위사령부나 청와대 경호처 같은 역할이죠. 이들은 왕과 왕실을 직접 경호하고 도성의 문을 지키고 궁궐 주변을 순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훈련도감, 어영청, 금이영, 총융청, 수어청 같은 부대들이 있었어요. 이걸 합해 오군영이라고 불렀습니다.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때 류성룡의 건의로 만들어진 부대예요. 왜군의 조총 부대를 보고 충격을 받은 조선이 새로운 군사 조직을 만든 거죠. 포수, 사수, 살수로 구성됐는데 포수는 조총을 쏘는 사람이고 사수는 활을 쏘는 사람, 살수는 창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고 실전 전투력이 높았어요. 어영청은 주로 왕을 호위하는 부대였습니다. 왕이 궁궐 밖으로 나갈 때 어영청 군사들이 앞뒤를 호위했어요. 금이영은 궁궐 안팎을 경비하는 부대로 이들 중앙군은 조선 군대의 핵심이었습니다. 중앙군의 장점은 뭐였을까요? 비교적 대우가 좋았다는 겁니다. 급료를 제때 받을 가능성이 높았고 쌀이나 포목도 정기적으로 지급됐어요. 한양에 있으니까 가족과도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양에는 시장도 많고 일거리도 많아서 부업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저녁 시간에 짐을 나르거나 물건을 파는 일을 해서 추가 수입을 올리는 군인들도 많았어요. 물론 그만큼 책임도 무거웠습니다. 훈련도 엄격했고 군기도 삼엄했어요. 늦게 출근하거나 훈련을 빠지면 바로 태형을 맞았죠. 심지어 근무 중에 졸다 걸리면 곤장 몇 대는 기본이었습니다. 왕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만큼 실수가 용납되지 않았어요. 반면 지방군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각 지역의 병영에 소속된 군인들이에요. 전국 팔도에 병마절도사가 있었고 그 밑에 수많은 지방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중앙군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지방군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을까요? 평소에는 농사를 짓다가 훈련 기간이나 비상 상황에만 소집됐다는 겁니다. 이게 듣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농번기와 훈련 시기가 겹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봄에는 모내기를 해야 하는데 그때 훈련 소집이 나옵니다. 여름에는 김을 매야 하는데 또 소집이 나오고 가을에는 추수를 해야 하는데
국경 지역에 비상이 걸려서 출동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논밭을 버려두고 가야 했죠. 돌아와 보면 잡초가 무성하고 농사는 망쳐져 있습니다. 게다가 급료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 조정의 관리도 잘 안 됐고 지역 수령들이 중간에서 착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급료를 줘야 하는데 올해는 흉년이라 나라에서 돈이 안 내려왔다며 안 주는 거예요. 항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항의하면 군율 위반으로 처벌받았으니까요. 훈련에 참가하면 며칠씩 집을 비워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먹을 식량도 본인이 알아서 챙겨가야 했어요. 쌀 몇 대, 된장, 마른 반찬 같은 걸 보따리에 싸서 가는 거죠. 훈련소에 가면 먹을 게 나올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됐습니다. 나라에서 식량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군인들 안에서도 또 계급과 역할이 세분화돼 있었어요. 정군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군사활동을 하는 핵심 전투원이에요. 활을 쏘고 창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죠. 전투 기술을 훈련받고 무기를 다루는 법을 익히고 전투 태세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들이 조선 군대의 실질적인 전력이었어요. 그런데 정군 혼자서는 군역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군역 제도는 1인 복무, 2, 3인 지원 구조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한 명의 정군이 제대로 복무하려면 뒤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들을 보인이라고 불렀어요. 보인은 군대에 직접 나가지 않는 대신 정군에게 군포를 내거나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후원자 같은 개념이죠. 이들은 각자 1년에 면포 2필씩을 정군에게 줍니다. 정군은 이 면포를 팔아서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아니면 면포 자체를 군대에 납부하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나쁘지 않은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직접 군대에 갈 수는 없으니까 역할을 나눠서 부담을 분산시킨 거죠.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보인이 되어 물자를 지원하고 무예의 소질 있는 사람은 정군이 되어 실제 전투를 담당하는 시기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 동안 이어진 전쟁이었어요. 전국토가 전쟁터가 됐고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농토는 황폐해졌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마을 전체가 사라진 곳도 많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조선의 군사 시스템은 완전히 재편돼야 했습니다. 인구는 줄었는데 지켜야 할 국경은 그대로였거든요. 게다가 북쪽에서는 여진족이, 나중에는 청나라가 끊임없이 위협을 가했습니다. 1627년 정묘호란, 1636년 병자호란까지 겪으면서 조선은 더욱 군사력 강화가 절실해졌어요. 그래서 조정에서는 군포제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 대신 돈이나 물자로 군역을 대신하게 한 거죠. 처음에는 보인만 군포를 냈는데 나중에는 정군까지도 돈을 내고 군역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돈 있는 사람은 군대에 안 가도 되고 돈 없는 사람만 군대에 가게 된 겁니다. 양반이나 부자들은 군포를 내고 면제받았지만 가난한 백성들은 피할 길이 없었어요. 군포를 낼 돈도 없고 그렇다고 군역을 피할 수도 없으니 결국 억지로 군대에 끌려가야 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군포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벌어진 부정부패였습니다. 관리들은 실제로 군역을 지는 사람 수보다 훨씬 많은 사람에게서 군포를 받아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요? 황구첨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갓난아기, 심지어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아기 이름까지 군적에 올려서 군포를 받아내는 거예요. 이 집에 아들이 태어났네? 좋아, 군적에 이름 올려. 그러면 그 집은 아기가 크기도 전부터 군포를 내야 했습니다. 백골증포도 있었어요. 죽은 사람 이름으로도 군포를 걷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관아에서는 할아버지 이름이 아직 군적에 있으니 군포 내라고 하는 거죠.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말해도 소용없었어요. 그럼 아들이나 손자가 대신 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집안에 군역 나갈 남자가 아예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과부나 홀어머니한테 군포를 받아냈습니다. 남편이 죽어서 군역을 못하니 당신이 대신 군포를 내라. 어떻게 내겠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 과부가 어떻게 군포를 내겠습니까? 결국 집을 팔거나 땅을 팔거나 심지어 자식을 노비로 팔아서 군포를 마련하는 경우까지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가혹했겠어요. 백성들의 불만은 점점 쌓여갔습니다. 18세기 중반 영조 임금 때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균역법이라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군포 부담을 줄여주는 법이었는데 그것도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조선 후기로 갈수록 군역 제도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실제로 훈련받고 전투할 수 있는 군인은 줄어들고 종이 위에만 존재하는 유령 군인들이 늘어났어요. 나라는 군포를 받아내는 데만 혈안이 됐고 실제 국방력은 약해졌습니다. 또 잡색군이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투원은 아니고 군대의 행정, 보급, 수송, 정보 수집 같은 일을 담당했어요. 지금의 군무원이나 행정병 같은 역할이죠. 쉬운 일처럼 들리지만 이들도 나름대로 책임이 무겁고 힘든 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급을 담당하는 군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전투는 안 하지만 부대에 필요한 쌀, 무기, 옷, 말 사료 같은 걸 관리했습니다. 물자가 부족하면 책임을 졌고 도난 사고가 나면 본인이 변상해야 했어요. 정보를 수집하는 군인도 있었는데 이들은 적의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잘못 보고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항상 긴장하며 일해야 했죠. 결국 조선의 군대는 단순히 군인이라는 하나의 집단이 아니었어요. 중앙군과 지방군, 정군과 보인, 전투원과 지원인력. 이 모든 사람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조선의 국방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군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군인이 됐을까요? 누구나 되고 싶다고 군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특별한 절차나 시험이 있었을까요? 한 청년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걸어야 했을까요? 조선시대 군인이 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길을 가는 것, 둘째는 나라의 부름을 받는 것, 셋째는 스스로 시험을 치러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이 세 가지 길은 각각 완전히 다른 인생을 의미했습니다. 첫 번째, 세습 군적입니다. 아버지가 군인이면 아들도 자동으로 군인이 되는 거죠. 특히 지방군의 경우 이런 세습 방식이 대부분이었어요. 대대로 군적의 이름이 오르면 16세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할아버지도 군인이었고 아버지도 군인이었고 이제 나도 군인이 돼야 합니다. 어떤 집안은 조선이 건국된 1392년부터 멸망하는 1910년까지 500년 넘게 계속 군역을 진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나는 커서 군인이 될 거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활쏘기를 배우고 말 타는 법을 익히고 몸을 단련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직접 가르쳤죠. 활은 이렇게 쏘는 거다. 숨을 참고 관역을 정확히 보고 천천히 시위를 당겨라. 말은 이렇게 타는 거다. 무릎에 힘을 주고 말의 움직임에 몸을 맡겨라. 세습 군인의 삶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안정적이었지만 나쁘게 말하면 꿈이 없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상인이 되고 싶어도 학자가 되고 싶어도 군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게 집안의 숙명이었으니까요. 두 번째는 차출입니다. 나라에서 필요할 때 지역별로 일정 인원을 뽑아가는 방식이에요. 주로 전쟁이 일어나거나 국경 지역의 군사가 부족할 때 이런 방식을 썼습니다. 관아에서 호적을 쭉 훑어봅니다. 이 집 장남이 20살이네. 건강해 보이고 군역을 진 기록이 없네. 좋아, 이 사람을 뽑자. 그러면 통지서가 날아갑니다. 요즘으로 치면 징집영장 같은 거예요.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장소로 가야 해요. 안 가면 도망병으로 처리돼서 온 가족이 화를 입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갔죠. 차출되는 순간 그 사람의 일상은 완전히 바뀝니다. 어제까지 논에서 모를 심던 농부가 오늘부터는 창을 들고 훈련을 받아야 해요. 가족과 헤어져야 하고 언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전쟁이 나면 전장으로 가야 하고 거기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묵과 시험입니다. 이건 좀 다릅니다. 세습이나 차출과 달리 스스로 원해서 시험을 보고 군인이 되는 거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군인이 아니라 무관이 되는 겁니다. 묵과는 조선시대 무관이 되기 위한 과거 시험이었어요. 문과가 문신이 되는 시험이라면 묵과는 무신이 되는 시험이었죠.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열렸고 특별한 경우에는 별시나 증광시 같은 추가 시험도 있었습니다. 왕실의 경사가 있거나 큰 승리를 거뒀을 때 특별히 시험을 열기도 했어요. 묵과 시험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무의 실력뿐 아니라 병서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도 필요했거든요. 힘만 세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전략을 알고 역사를 알고 병법을 알아야 했습니다. 조선은 문무를 겸비한 장수를 원했거든요. 시험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었습니다. 초시와 복시예요. 초시에서는 주로 활쏘기가 핵심이었습니다. 조선은 활의 나라였어요. 고구려 때부터 이어져 온 활쏘기 전통이 조선시대에도 계속됐죠. 그래서 묵과 시험에서 활쏘기는 가장 중요한 종목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며 관역을 맞추는 기사, 걸어가며 쏘는 보사, 멀리서 쏘는 관사 같은 종목들이 있었어요. 각 종목마다 기준 점수가 있었고 그 점수를 넘기지 못하면 탈락이었습니다. 기사가 특히 어려웠어요. 말을 타고 빠르게 달리면서 관역을 맞춰야 하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말의 속도, 바람의 방향, 관역까지의 거리를 순간적으로 계산해서 쏴야 했어요. 흔들리는 말 위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는 건 수년간의 훈련이 필요한 기술이었습니다. 초시를 통과한 사람들만 복시에 응시할 수 있었어요. 복시는 더 어려웠습니다. 창 던지기, 격구말을 타고 공을 치는 경기, 무예 대결 같은 실전 무술 시험이 있었고 무경 즉 무예 관련 병서에 대한 필답 시험도 있었어요. 창 던지기는 힘과 정확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종목이었습니다. 일정 거리에서 창을 던져서 관역을 맞춰야 하는데 창의 무게가 만만치 않았어요. 힘이 부족하면 관역까지 도달하지도 못했고 정확도가 떨어지면 빗나갔죠. 격구는 고난도 종목이었어요. 말을 타고 달리면서 막대기로 공을 쳐서 골대에 넣어야 했습니다. 지금의 말타기 폴로 같은 거죠. 이건 말을 얼마나 잘 다루는지, 순발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는 시험이었어요. 무예 대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무기를 들고 상대방과 겨루는 거예요. 물론 진짜 베는 건 아니고 축도나 목검을 사용했지만 그래도 다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전 감각, 판단력, 용기를 평가했어요. 필답 시험에서는 손자병법, 오자병법, 육도삼약 같은 병서의 내용을 물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적을 속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군사를 이끄는 장수가 갖춰야 할 덕목은 무엇인가 같은 질문이 나왔죠. 답안을 쓸 때는 단순히 책 내용을 외운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전략을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했어요. 예를 들어 손자가 말하기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왜 그런지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설명해야 했죠. 전국에서 수백 명이 응시했지만 최종 합격자는 겨우 28명이었습니다.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몇 년씩 준비해서 시험을 봐도 떨어지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10번, 20번 도전해도 끝내 합격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합격하면 무관으로 임명됩니다. 처음에는 낮은 직급부터 시작하지만 그래도 관리가 되는 거예요. 급료를 받고 관복을 입고 집안이 양반 대접을 받습니다. 평민 출신이었어도 묵과에 급제하면 양반 행세를 할 수 있었어요. 신분 상승의 문이 열린 겁니다. 하지만 이 묵과 시험도 공평하지는 않았습니다. 양반 출신은 비교적 쉽게 응시할 수 있었지만 평민은 제약이 많았거든요.
일단 시험을 준비할 시간과 돈이 필요했어요. 매일 농사를 지어야 하는 평민이 몇 년씩 무예를 연습하고 병서를 공부할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또 추천서가 필요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양반 집안이면 아는 사람을 통해 추천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평민은 그런 연줄이 없었죠. 게다가 말과 무기를 준비하는 것도 큰 비용이었어요. 좋은 말 한 필은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노비는 아예 응시 자격 자체가 없었어요. 법으로 금지돼 있었죠. 신분제 사회였으니까 천민이 관리가 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었어요.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면 노비도 양인이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묵과에 응시할 자격이 생겼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을 떠올려 봅시다. 평민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무예의 재능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산에서 나무를 하며 힘을 길렀고 동네 양반 어른한테 몰래 활쏘기를 배웠습니다. 그 양반 어른은 은퇴한 옛날 무관이었어요.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와 조용히 살고 있었죠. 이 청년의 재능을 알아본 노인은 너는 재능이 있다. 제대로 배우면 묵과에도 합격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20살이 됐을 때 청년은 결심합니다. 묵과 시험에 응시하자. 집안은 가난했지만 온 가족이 힘을 모아 그를 지원했어요. 어머니는 먹을 것을 챙겨줬고 아버지는 활과 화살을 만들어줬습니다. 동생들은 농사일을 더 많이 하면서 형이 연습할 시간을 만들어줬어요. 매일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산에 올랐습니다. 활을 쏘고 또 쏘았어요. 100발, 200발, 300발.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어깨는 늘 아팠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나기도 했어요. 시위를 당기는 손가락 부분이 찢어지는 거죠.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양반 어른한테 빌린 병서를 읽었어요.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한 글자 한 글자 더듬더듬 읽어야 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 한 문장을 이해하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 드디어 묵과 시험날이 왔어요.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며칠을 걸어서 도착한 시험장에는 수백 명의 응시생이 모여 있었어요. 화려한 옷을 입은 양반집 자제들,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는 무인들, 말을 타고 온 부잣집 아들들. 그 사이에서 그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낡은 옷에 빌린 말을 타고 직접 만든 활을 들고 있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그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어떤 사람은 비웃는 것 같았고 어떤 사람은 동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준비한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활 시위를 당기는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주변의 소음이 사라지고 관역만 보였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시위를 당깁니다. 손을 놓는 순간 화살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갑니다. 정확히 중심을 맞췄습니다. 초시를 통과했습니다. 복시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창을 던지고 말을 타고 병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모든 종목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며칠이 지나고 합격자 명단이 발표됐어요. 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28명 중 1명. 그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평민에서 무관으로 이제 그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자 관리가 된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묵과에 합격하는 것과 군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였어요. 합격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군인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실제 군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묵과에 합격해서 무관이 된 사람도, 세습으로 군인이 된 사람도, 차출돼서 끌려온 사람도 모두 군인이라는 이름 아래 힘든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군인이 된 후 오히려 새로운 고난의 시작이었던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일반 백성 출신으로 군역을 지게 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묵과에 합격한 사람조차도 현실의 벽을 마주해야 했죠.
중앙군에 배치되면 그나마 상황이 나았습니다. 훈련도감 같은 중앙부대는 한 달에 쌀 23석, 포목 몇 피를 받았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족을 먹여 살릴 수는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때 지급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나라의 재정이 어려워지면 몇 달씩 밀리는 게 일상이었죠. 그럴 때마다 군인들은 불만이 쌓였지만 그렇다고 군대를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이탈하면 도망병으로 처리돼서 잡혀오거든요. 잡히면 곤장을 맞고 심하면 귀양을 가기도 했어요. 훈련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 4시쯤 되면 북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에 일어나서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훈련장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늦으면 바로 태형이었죠.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곤장 10대를 맞고 훈련에 참가해야 했습니다. 훈련 내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무거운 갑옷을 입고 성곽을 오르내리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한양 도성은 높고 가파른 곳이 많은데 거기를 몇 번씩 왕복하는 겁니다. 겨울에는 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웠고 여름에는 더위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활쏘기 훈련은 매일 있었습니다. 100발, 200발을 쏘는 건 기본이었어요. 손가락이 아프고 어깨가 빠질 것 같아도 계속 쏴야 했습니다. 내일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고통을 참지 못하면 전장에서 죽는다. 교관들은 이렇게 소리치며 훈련을 시켰습니다. 실제로 무기를 들고 상대와 겨루는 창술, 검술 훈련도 있었습니다. 죽도나 목검을 사용했지만 그래도 맞으면 뼈에까지 통증이 왔어요. 멍이 들고 부상을 입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군기는 엄격했습니다. 상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어요. 너 저기 가서 물 떠와. 예 하고 달려가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느리면 왜 이렇게 느리냐며 욕을 먹었죠. 더 심하면 매를 맞기도 했어요. 몸이 아파도 쉴 수 없었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면 꾀병 부린다며 의심받았어요. 정말 아파서 쓰러지기 전까지는 인정받지 못했죠. 지방군은 상황이 더 나빴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농사를 짓다가 훈련 기간에만 소집됐는데 그게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농사와 군역을 동시에 해야 했거든요. 봄에는 모내기를 해야 하는데 그때 훈련 소집이 나옵니다. 이번 주부터 10일간 훈련이니 병영으로 모여라. 어쩔 수 없이 논을 버려두고 가야 했죠. 가족들이 대신 해주면 다행인데 가족도 일손이 부족하면 농사가 망쳐졌어요. 훈련소에 가면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나라에서 식량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먹을 것을 챙겨가야 했습니다. 쌀 몇 대, 된장, 마른 반찬 같은 걸 보따리에 싸서 가는 거죠. 그것도 빨리 떨어지면 굶어야 했어요. 훈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논밭은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급히 김을 메고 물을 대고 다시 농사일을 해야 했어요. 이렇게 한 해가 가는 겁니다. 군역과 농사 사이에서 쉴 틈이 없었죠. 급료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올해는 흉년이라 나라에서 돈이 안 내려왔다. 외구가 쳐들어와서 재정이 부족하다. 이런 핑계로 급료를 안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항의하면 불평불만이 많다며 오히려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건 역시 전쟁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를 생각해 보세요. 1592년 4월 부산에 왜군이 상륙했다는 소식이 전국으로 퍼집니다. 조정은 급히 전국의 군인들을 소집합니다. 모든 군인은 즉시 집합하라. 왜적을 막아내야 한다. 각지에서 군인들이 소집됩니다. 며칠 전까지 농사를 짓던 청년이, 아이를 돌보던 아버지가, 갓 결혼한 신랑이 갑자기 전쟁터로 끌려갑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었어요. 급히 짐을 싸고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아버지, 언제 돌아오세요? 어린 아들이 묻습니다. 곧 돌아올 거다. 하지만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참으며 짐을 싸줍니다. 조심하세요.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그래, 걱정 마. 하지만 전쟁터는 지옥이었습니다. 왜군의 조총 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피 냄새가 진동하고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친구가 옆에서 총에 맞아 쓰러집니다. 도와달라는 친구의 외침에도 도울 여유가 없습니다. 본인도 살기 위해 싸워야 하니까요. 배는 고프고 잠은 부족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밤은 추웠지만 담요도 없고 불도 피울 수 없었습니다. 적이 불빛을 보고 공격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땅에 누워서 떨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어떤 군인은 다리를 잃었어요. 조총에 맞아서 다리가 부러진 겁니다. 의원도 없고 약도 없었습니다. 그냥 천으로 묶고 버텨야 했어요. 그 군인은 결국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이제 농사도 못 짓게 됐죠. 어떤 군인은 포로가 됐어요. 왜군에게 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몇 년 뒤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이미 가족은 뿔뿔이 흩어진 뒤였어요. 집은 불타고 땅은 황폐해지고 아내는 제가하고 아이들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도 상처와 트라우마를 안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밤에 악몽을 꾸고 조그만 소리에도 놀라고 전쟁의 기억이 평생 따라다녔어요. 어떤 사람은 술로 지냈고 어떤 사람은 미쳐버렸습니다. 집에 남은 가족들도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매일 대문 앞에 나가서 길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올까, 내일은 올까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전쟁이 끝난 뒤에도 군인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나라의 재정이 바닥나면서 군인들에게 제대로 보상을 해줄 수 없었거든요. 군포제가 확대되면서 실제로 군복무를 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대신 돈으로 군역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 돈조차 낼 수 없었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돈을 내고 군역을 면제받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돈도 없고 군역도 피할 수 없었어요. 더 심각한 건 황구첨정과 백골증포 같은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갓난아기 이름까지 군적에 올려서 군포를 받아내고 죽은 사람 이름으로도 군포를 걷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가혹했겠어요.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이게 나라냐? 백성을 이렇게 괴롭혀도 되는 거냐? 하지만 조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재정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다는 거였어요. 18세기 중반 영조 임금 때 이르러서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균역법이라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군포 부담을 1년에 2필에서 1필로 줄여주는 법이었어요. 백성들에게는 큰 도움이 됐지만 그것도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줄어든 재정을 어디서 메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았거든요. 결국 조선의 군역 제도는 점점 무너져갔고 군대의 질도 떨어졌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백성을 괴롭히는 도구가 된 거죠. 실제로 훈련받고 전투할 수 있는 군인은 줄어들고 종이 위에만 존재하는 유령 군인들이 늘어났어요. 19세기에 이르면 조선의 군사력은 거의 바닥을 쳤습니다. 서양 열강이 쳐들어왔을 때 조선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어요. 훈련도 안 된 군인들, 낡은 무기들, 무너진 군사 시스템. 이 모든 게 오랜 시간 쌓인 문제들의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군인들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신미양요 때 강화도를 지키던 조선 군인들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저항했어요. 미국의 최신 무기 앞에서 활과 창으로 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조선 말기 의병들도 일어났습니다. 정규군이 아니라 백성들이 스스로 무기를 들고 나라를 지키려 한 겁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옛날 군인이었거나 묵과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나라는 무너져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정신은 살아 있었던 거죠. 조선의 군인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제도도 불완전했고 대우도 나빴고 때로는 부패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마을을 위해, 나라를 위해 싸웠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고난을 겪으며 살았던 조선의 군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그들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조선의 군인들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백성이었어요. 하지만 시대가 그들에게 다른 길을 요구했습니다. 나라가 부르면 가야 했고 전쟁이 나면 싸워야 했어요. 두려웠지만 창을 들었고 슬펐지만 가족을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게 조선의 백성으로 태어난 남자의 운명이었습니다. 역사책은 주로 장군과 영웅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순신, 권율, 김시민, 곽재우 같은 이름은 우리 모두 압니다. 그들의 전략과 용기, 희생과 승리는 역사에 길이 남았죠. 하지만 그들 뒤에는 수많은 이름 없는 군인들이 있었어요.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한 건 이순신의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배를 접고 화포를 쏘고 적선에 올라 싸운 건 평범한 수군들이었어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바다에 수장됐습니다. 역사에 기록되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한산도 대첩도 없었을 겁니다. 행주 대첩에서 권율 장군이 지휘를 잘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돌을 나르고 성벽을 지키고 적과 맞서 싸운 건 백성들과 군인들이었어요. 부녀자들까지 나서서 돌을 날랐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 남지 않았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행주산성은 함락됐을 겁니다. 진주성에서 끝까지 싸우다 전사한 김시민 장군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싸우다 죽은 수천 명의 군인들과 백성들의 이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도 가족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살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어요. 이들이 영웅이 아니라면 누가 영웅일까요? 화려한 전공을 세운 장군만 영웅인가요? 아니면 이름 없이 사라진 이 평범한 사람들도 영웅인가요? 저는 그들 모두가 영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역사가 모두를 기록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장군들의 이름은 남았지만 평범한 군인들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조선은 지켜지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징병제를 실시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군대에 갑니다. 물론 지금과 조선시대는 다릅니다. 지금은 2년이면 끝나고 급료도 받고 전쟁도 없습니다. 휴가도 있고 통신도 할 수 있고 인권도 보장됩니다. 조선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아진 거죠. 하지만 본질은 비슷합니다. 누군가는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것, 그 짐을 모두가 나눠진다는 것, 개인의 시간과 자유를 희생해서 공동체를 지킨다는 것. 이건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조선의 군인들을 떠올리면 저는 그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졌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원망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분명 속으로는 원망도 했고 불만도 많았을 겁니다.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왜 양반들은 군역을 안 지나?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버텼어요. 어쩌면 그들은 영웅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앞에 놓인 길을 걸은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과 저처럼 말이죠. 평범하게 살고 싶었지만 시대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던 사람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군대에 다녀오신 분이라면 당신도 조선의 그 청년들과 비슷한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두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들이나 손자를 군대에 보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걱정되고 보고 싶고 무사히 돌아오기만 바라셨겠죠. 조선시대 어머니들도 아내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조선시대 군인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 없이 사라진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건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는 유명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모여서 역사가 되는 겁니다. 조선의 군인들, 그 평범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먼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의 이야기이고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억될 만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조선의 군인들처럼 우리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그저 묵묵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고 그 평범한 삶들이 모여서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조선의 군인들을, 이름 없이 사라진 그 평범한 사람들을, 그들의 희생과 고통,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정신을, 그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계시는지 얘기하는 시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